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도 참 좀 예상이 됐었죠. 네. 오전부터 ASML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반도체 쪽이 많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총 상위 종목에 반도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참 뼈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막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8%까지 막 내려가 있고 네. 삼성전자도 막 마이너스 3% 4% 내려간 상태에서 있다가 장 직전에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래도 마이너스 2, 3% 정도에서 시작을 하길래 이제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뭐 양전도 했다가 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오후부터는 이제 좀 많이 힘이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대로 결과가 나와서 조금 걱정한 네. 좀 씁쓸했습니다. 씁쓸합니다. 아이, 참. 오늘 보니까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 대부분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 보니까 뭐 2차 전지 제외하면 사실은 네.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현대모비스 이슈 있었잖아요. 어떤 이슈요? 그 공장 짓는 거. 그건 별로 관련 없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취재를 별도로 해봤습니다. 네. 별도로 해봤는데 사실 P 시스템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짓게 되고 이제 생산을 한다. 내년부터 30만 대 규모로 생산한다라는 거는 뭐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현대모비스 그 무거운 현대모비스가 8%까지나 올라갈 만큼의 일인가라고 하는 좀 약간은 뭐 저는 조금 납득이 좀 안 그러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막 다시 그 이제 사망설 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막 있었는데 네.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 현대기아가 빠지는 와중에 모비스만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모비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그 기존에는 통행세처럼 받는 통행세를 받는 기업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현대차 1차 밴더로 있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행세 받아서 하나 이제 완제품 만들어서 모듈화를 그냥 공급만 하는 회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전동화와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그쪽 부분에 이제 지금 기술을 좀 많이 키운 상태고요. 실제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서는 기술력이 나쁘지 않아요. 네. 사실은. 네. 지금 예전에는 뭐 만도나 이쪽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뉴스가 굉장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뉴스를 보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제목부터 정말 이런 말을 공식 네. 석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 자, 헤드라인 한번 보시죠. 네,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가 이제 수입차 관세 최대 2000%까지 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말을 했습니다. 관세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 발언이 항상 뭐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한데 어쩔 때 보면은 참 터무니없는 그런 발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디까지 뭐 실제인지 가짜인지 좀 잘 걸러 들어야 하긴 하는데 오늘 이제 있었던 이야기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이제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이제 진행했던 대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사실 딱 집어넣고 대상을 집어넣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대상을 딱 집어넣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벤츠는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하게 될 거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독일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조립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미국에서 지금 벤츠 공장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조립 공장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공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다, 완전히 맞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대부분 개발은 독일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독일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조립한다. 맞는 말일까? 조금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LE, GLS 같은 대형 SUV 쪽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지만 EQS, EQS SUV 또 전기차에서도 대형 차들은 지금 미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완전히 맞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겨냥을 해서 100%, 200%, 2000%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좀 솔직히 좀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뭐 나중에 현재는 60% 관세 아니요 죄송합니다. 60% 관세를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를 할 거다. 네. 나중에는 100%까지도 관세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멕시코는 2000% 이거는 괘씸죄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멕시코의 2000%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사실 멕시코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 기아 공장도 있고 네. 일본의 이제 토요타, 닛산 공장도 있고 이렇지만 미국도 있어요. 포드와 GM이 여기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기에 지금 중국 업체들이 공장을 지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교두보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삼으려고 하고 뭐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사실 원래 네. 그 지금 멕시코에 있는 글로벌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어차피 그 공장 미국 본토에 지어봐야 네. 인건비 비싸고 또 어려운 일이고 3D 뭐 3D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네. 이건 아닌데 어쨌든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네. 미국에 공장 지어놔봐야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공장들을 대부분 멕시코에다 두고 멕시코는 이제 북미 지역과 트러킹으로 연결이 되기 네, 때문에 그쵸. 훨씬 물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네. 멕시코로 간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엄청 많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가전제품도 가 있고. 그런데 자동차가 사실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1차, 2차, 3차 밴드가 네. 많다 보니까 이게 노동 생산성도 높고 노동 사실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멕시코 많이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괘씸죄가 조금 적용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미국 내에 있는 공장들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제가 봤거든요. 네. 표 하나 좀 띄워주시면,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게 주로 이제 보면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위쪽 지역, 디트로이트라든지 미시간 지역 쪽에 좀 많고 요즘 많이 지어진 곳은 이제 엘레바마와 이제 조지아입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엘레바마주와 조지아주 쪽에 있는 건데 이쪽이네요. 네. 엘라바마라고 하는 그 글자 바로 위에 보면은 다임러 그룹 하나 보이죠? 네. 거기 벤츠 공장입니다. 아. 그 거기 바로 밑에 보면은 HMMA라고 있죠. 이게 현대차 공장이고 네. 그 옆에 보면은 기아 조지아 공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면은 뭐 마스다도 있고 토요타도 있고 다 있고 지금 해안선 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볼보와 그리고 이제 현대 모토그룹 뭐 하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밑에 있는 게 이제 좀 있으면은 오픈하는 HMCMA라고 말씀드렸던 여기군요. 네, 전동화 공장이 여기 네. 이제 짓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 실제로 지금 많은 업체들이 공장을 이렇게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수입 업체들은 현지 자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 쪽에 와서는 조립만 하거나 여기서는 판매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발언으로만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네. 전에 이제 집권 당시에도 보면은 뭐 관세 쪽으로 많이 좀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FTA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사실은 이제 자국 보호를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리스와의 이제 격차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지금은 네. 해리스가 조금 다시 앞서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이거 역시도 그 조사 기관마다 또 다르게 나오다 보니 그렇게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재밌는 발언 많이 했어요 이날. 네. 재밌는 발언 이제 했던 것 중에 보시면은 US 스틸 관련해서도 이제 US 스틸을 뭐 일본에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또 한국은 돈 나오는 기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의 머니머신이라 그랬죠? 네. 머니머신. 네. 네. 우리 생각하면 그냥 ATM 머신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자기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면 한국에 방위비를 100억 달러를 부과를 한다. 네. 13조를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덕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전부 다 지금 미국 덕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적으로 걷는 이득을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국방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은 너희들이 적당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참 이거 보면은 좀 우려가 사실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다시 한번 자동차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자동차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미국 자동차 판매 현황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좀 띄워주시면은 이제 1등이 포드입니다. 포드가 뭐 1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 있죠. 네. 이게 다 수입차 업체들입니다. 아. 토요타, 혼다, 니사, 현대차, 기아, 스바루, 이제 마스다, 벤츠, 폭스바겐, BMW, 렉서스, 아우디. 보시면은 이제 20위권 내에서 절반 이상이 수입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들 중에 뭐 미국 내 공장이 없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 공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모델들은 다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 토요타라고 한다면은 프리우스 같은 모델들은 일본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고 렉서스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미국과 일본에서 반반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벤츠 큰 차들은 저기서 만듭니다. 아, 미국에서요? 네, 하지만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독일에서 만들고요. 우리를 생각을 했을 때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산타페, 네. 투싼 이런 차들은 저기서 만들기는 하는데 다른 이제 세단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안 만드는 차들 지금 이제 전동화 차들 많이 안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는 HMG MA가 좀 나오고 나면 조금 괜찮아지겠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 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반대로는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조금은 침체를 갈 수도 있습니다. 차값이 많이 비싸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포드 사고 세부레 사고 테슬라 사고 이러지 않을까? 네. 라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그렇게 함부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지금 뭐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워낙 이런 말 자체가 네. 되게 위협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기사와 함께 미국의 그 경제 연구소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경고성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을까요? 지금 한국이 네. 미국과 FTA를 맺어놨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경고의 보고서도 있기도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임을 하게 됐을 때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모르니 네. 거기에 대해 준비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또 오늘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약간 불확실성, 그러니까 네. 대선을 앞둔 좀 불확실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보복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지금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유럽을 대표하는 또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복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 미국 차는 유럽에서 별로 안 팔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아마 이제 관세적인 측면에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다음 뉴스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죠. 이게 그 오만전자로 다시 내려왔는데 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3분기 보유 주식 평가액이 14조 원이나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비중만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를 보유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인덱스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만큼의 평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필연인 거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보니까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서 공시 대상자 상장사를 기준으로 270여 개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주식 평가액이 138조 2,095억 원 정도였습니다. 138조 정도로 치죠. 근데 2분기 말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면 152조였습니다. 152조였던 주식 평가 금액이 138조로 내려온 건데 대략 14조 원 가량 감소하게 된 거죠. 이게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단연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영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14조 원 넘게 줄어들 때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81,500원에서 58,900원으로 하락했고 네. 주식 평가 금액이 37조 3,790억 원에서 27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10조 원 가량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국민연금의 평가 금액이 14조 원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14조 원 준 것 가운데 삼성전자가 준 게 10조 원이라는 얘기죠. 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 주식 평가액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하나의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어떤 기록을요? 외국인 최장기간
매도 아. 기존 최장 기간 매도 기간이 25일이었었는데 네. 오늘로써 26일 신장 기간을 경신을 했습니다. 순매도 말씀하시죠? 순매도예요, 순매도. 오늘도 외국인이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2,700억 원을 매도했거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순매도가 있었는데 네. 오늘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서 2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며 기존 최장 기록 25거래일을 경신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25거래일을 순매도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보니까 2022년 3월부터 4월 당시였었는데 네. 그때 떠올려 보면 2022년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펼쳐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떨어진 건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네.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한국 지수에 대한 매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때는 네. 최장 기간 25일 동안 순매도를 하긴 했지만 네. 그때는 외부 요인 때문에 한국도 팔고 어디도 팔고 하면서 한국을 파는데 한국 가운데 시총이 제일 큰 게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팔게 되는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순매도했던 그 최장 기간이 25거래일이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만 외부 요인보다는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내부적인 위기 요인 때문에 매도하는 것라고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걸로 지금 26거래일 최장 기록을 경신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 위기로 좀 불거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도 이 55.98%에서 53.2% 정도까지 낮아졌다고 하고요. 많이 낮아졌네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평가액이 증가한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뭐가 증가했는지 보니까 네. 혹시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혹시 최근에 반등했던 좀 산업이 있긴 있습니다. 상위 산업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산업 가운데. SK 하이닉스? 아닌가요? 2차 전지 LG 엔솔. 엔솔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그러니까 2분기와 3분기를 비교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사실 그 주가가 좀 최근에 등락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분기와 3분기를 비교하면은 사실 주가는 한 21%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아서 네. 2분기와 3분기를 비교했을 때 평가액이 높아진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4조 4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1조 원 정도 늘었고요. 또 한 가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늘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거. 고려아연 늘었어요.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 평가액 늘었습니다. 저희 오늘 고려아연 뉴스는 준비 안 했습니다. 네. 고려아연 평가액 네. 늘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좀 반응들이 나타났다. 어쨌든 이제 결론은 이거죠.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위기감 때문에 심지어 국민연금의 평가액조차 굉장히 네. 크게 줄었다. 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고려아연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고려아연은 오늘 안 할 겁니다. 오늘 안 해요. 오늘 안 해요. 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대기업들 중에 등기임원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지 총수들이 사실 등기임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대기업 등기임원 100명 중에 7명만 오너 일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GS 데이터 죄송합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중 동일인이 있는 78개 그룹의 등기 임원을 조사한 결과 전체 등기 임원 12,719명 중 오너 일가는 83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전체 한 6.5%밖에 안 되는 건데 등기 임원 중 오너 일가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이제 6곳 있었는데 표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네. 보시면은 KCC가 전체 등기 임원 중 오너 일가 비중이 4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이 38.6%,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34.9%, SM그룹이 33.9%, 뭐 부영, 농심 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오너 일가 중 등기 임원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이제 SM그룹이 76명으로 가장 많기는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GS그룹이 37명, 영원이 34명, 보성이 33명, KG 3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KCC고 네. 숫자가 가장 많은 거는 SM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너 일가 중 등기임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곳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너가 등기임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회사가 DL 예전에 대림이라고 했던 DL 네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그리고 이랜드
이제 태광 이렇게 4개 회사가 지금 오너가 등기임원을 단 하나도 맡고 있지 않은 그런 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10대 그룹이 사실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10대 그룹을 보면은 오너 일가의 등기임원 비중은 이제 1.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0대 그룹 중 오너 일가 등기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GS인데 8.0%고요. 다른 그룹을 보면은 이제 SK가 1%, 11명이고 현대차가 10명으로 2.7%, 롯데가 6명으로 1.2%, 하나가 4명으로 0.8%입니다. 10대 그룹은 좀 현저하게 갑자기 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일가 등기 임원이 몇 명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죠? 왠지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네. 많으니까 네. 한 명밖에 없대요. 아 정말요? 네, 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금 유일한 등기 임원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는 5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이라고 합니다. LG그룹에서도 지금 구광모 회장이 그룹 내에서 유일한 등기 임원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오너일가 이제 등기 임원 중 겸직수가 가장 많은 인물도 겸직. 네. 어. 이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네네. 저 회사 다 등기임원 달고 있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보면은 박흥준 SM그룹 정도경영 본부장인데 62개 계열사 중에서 17곳에서 등기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분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위래요. 네, 사위라고 하고요. 네, 뭐 잘 해석을 해주십시오. 네, 이중근 부영 회장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네. 이분이 이제 계열사 21곳 중에 15곳에 등기임원을 하고 있고 이중근 회장의 딸 이서영 부영주택 전무가 13곳에서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한 지금 해석들은 사실은 많긴 많습니다. 뭐 등기임원을 뭐 내가 이 회사의 오너인데 등기임원을 뭐 안 하면 네. 하면 뭐 어떠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임원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좀 추세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재벌이라고 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좀 재벌들에 의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또 많이 일으켜졌었고 지금처럼 발전이 돼 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갈려요. 그런데 등기임원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쪽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책임 경영. 네. 이제 우리가 책임 그렇죠.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지금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DL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우리는 전문 경영인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삼성을 보면 네. 삼성을 보면은 책임 경영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도 들고요. 네. 반대로 지금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 현대차 그룹인데 네. 현대차 그룹은 유일하게 부회장이 없는 그룹입니다. 부회장이. 네. 네. 부회장이 없는 대기업이 없어요. 어. 회장이 있으면 각 계열사별로 부회장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계열사 사장들이 쫙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몽구 체제에서 정의선 체제로 넘어가고 난 뒤에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원래 부회장 딱 한 분 남겨뒀었거든요. 이제 울산을 위해서. 네. 그랬다가 이제 그분도 역할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부회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 한 명이서 지금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책임 경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음번 부회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밑에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 경쟁도 많고 네. 서로 지금 좋은 성과를 내려고 많이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오늘도 칭찬을 합니다. 네, 네, 칭찬을 하고 있고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등기 임원을 오너 일가가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경영 네. 성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뭐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네, 없어요. 맞아요. 예전 보면 이제 내 회사랍시고 나쁜 짓들을 하는 엄청 그런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오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당연히 각각의 회사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르게 하는 게 맞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책임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좀 대두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굉장히 너무 똑똑해지시고 네. 심지어 저희도 이제 얘기할 때도 지적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네. 가끔가다 뭐 저희가 약간 뭐 디테일이 좀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죠. 이제 그 하실 정도로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오너가 등기 임원이든 아니든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시대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똑똑해진 게 그들을 바꾸고 있다. 그렇죠. 우리 그거 투자자들이 말씀드리고 똑똑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해져서 우리 네. 시장을 바꾸고 있다. 네. 그 말씀을 좀 그쵸.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래요?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제목 한번 올려주시면 제약사마저 뛰어드는 K뷰티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그 동국제약이라고 하는 제약사가 있는데 어제
리봄 화장품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오늘 전했어요. 네. 근데 사실 동국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그 리봄 화장품이라는 기업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 뉴스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제가 이 그 K뷰티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봄 화장품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보니까 화장품 ODM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수출할 때, 그러니까 만드는 기업입니다. 만드는 기업. 네. ODM 기업인데, 제약사가 이제 ODM까지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근데 제약사랑 뷰티는 좀 많이 겹치긴 합니다. 그렇죠. 원래 많이 겹쳐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동화약품을 한번 이제 기업 탐방을 갔었는데, 네. 동화약품의 가장 그 우리가 많이 쓰는 연고 뭐죠? 동화? 후시딘. 아, 역시. 네. 후시딘을 이렇게 했더니 피부가 이제 예뻐지는 거죠. 좋아지는 거잖아요. 상처가 그렇죠. 나오면서 후시딘 그또 새살이 솔솔 네. 그 흉터도 없이. 네. 그럼 이거를 크림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크림으로 만든 거예요. 후시드 네. 크림이라고 있는데, 물론 그게 아주 크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제약사는 원래 뷰티와 참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쵸. 대표적으로 또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한국콜마는 OEM, ODM인데 네. 화장품 ODM인데 자회사에 HK 이노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기업이 또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같이 합니다. 네. 서로 같이 하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네. 이게 있었어요. 그 대명화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명학 모르겠습니다. 대명화학이라고 상장사는 아닌데 네. 국내 패션의 큰 손인데 네. 아무도 몰라.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약간 네.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 아실걸요? 캘빈 클라인 속옷 누가 만들어? 아, 푸마 속옷 누가 만들어?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즘에 여성분들 이 옷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한번 화면 보시죠. 맛땡킴. 네. 이거 이름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 이름이 저거 접어 아니에요, 접어? 마르떼 프랑스와 저버. 네. 예. 네, 마르떼 프랑스와 저버. 요즘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입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이 네. 업계는 다 안다. 그렇죠. 제가 진짜 업계는 다 아는 곳인데 네. 일반인들은 좀 모르는. 그러니까 맛땡킴과 마르떼 프랑스와 저버를 비롯해서 거의 200여 개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 네. 어마어마한 큰 손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지난 8월에 K뷰티 글로벌 유통 사업에 진출한다면서 업체를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모스트라고 하는 업체인데, 네. 이 모스트가 화장품 유통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K뷰티 열풍의 주역인 코스RX, 조선미녀 등 30여 개 K뷰티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걸 지원해 온 그런 기업인데, 네. 요거까지 인수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K뷰티라고 하는 것이 워낙 커다란 먹거리가 되다 보니까 네. 패션에서도 뛰어들어, 제약에서도 뛰어들어, 원래 그렇지만,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쿠팡에서도 뛰어들어, 컬리에서도 뛰어들어, 다이소에서도 뛰어들어, 뭐 올리브영은 당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5만 곳에서 다 K뷰티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약간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미 소매협회에서 올해 11월, 12월에 있는 소매업 매출이 최대 9,890억 달러 정도로 작년보다 2.5에서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소매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던 건 이제 팬데믹 때인데, 네. 그것보단 덜 하겠지만 거의 2010년에서 2019년 그 평상시 수준까지는 다시 회복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워낙,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원래 화장품은 워낙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신 나한테 맞는 거 한번 찾고 나면은 그거 계속 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7월에 많이 매출이 나갔던 게 12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연결된다고 해서 아마존에서는 그 프라임데이 이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부러 6월에 K뷰티 컨퍼런스를 연 게 그 이유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7월에 잘 팔렸던 품목들 한번 잘 보시고, 네. 그런 품목들이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소비가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돌아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동국제약부터 해서 여기까지. 지금 댓글창을 보니까 나이대를 대충 다들 지금 표시를 내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유행했다가 없어졌다가 요즘 다시 뜬 브랜드거든요. 네. 뭐 많이들 같이 이야기하는 게 청바지 브랜드 중에 리. 네네. 리도 요즘 보면 젊으신 분들이 티셔츠 리도 미국 상장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네. 근데 그런 이제 요즘 보면 사실 그 뭐죠 복고라든지 네. 그런 게 다시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패션은 돌고 돌아온다고 우리 타시기님이 반팔 입고 다니는 겨울이 곧 오지 않을까. 지금 돌고 도는 거니까. 저희도 지금 둘 다 팔을 걷고 있으면 더워요. 네. 자, 다음 뉴스는 참 제가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참 혀를 많이 찼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때를 쓰면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생숙이라고 아실까요? 생숙, 네. 생활형 숙박시설. 네, 생활용 숙박시설 줄임말 생숙인데 생숙이 한동안 좀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네.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터질 수 있는 그 뇌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분들이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좀 정부를 많이 압박을 했어요. 네. 무슨 압박을 했냐면 우리 오피스텔 전환시켜 주세요. 네. 오피스텔 전환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법이 달라요. 생활용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법과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특히나 주거형 오피스텔 적용하는 법이 다른데 이거를 그냥 시켜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강서구 마곡에 있는 네. 리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랑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200억 원을 내고 네. 따냈습니다. 음. 쉽게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행정기관과 이제 17개 지자체와 이제 합동으로 이제 회의를 걸쳐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전국에 지금 11만 생숙 중에서 5만 2천 실이 지금 불법으로 내년부터 간주가 됩니다. 네. 이곳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6만 개의 생활용 숙박 시설을 이제는 오피스텔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라고 하는 건데 생숙이 왜 생겨났냐 하면은 2012년도 때 이때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을 해서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 시설을 많이 만들어 보자. 네. 좀 레지던스라고 하면 좀 많이들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걸 많이 지어보자라고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청약 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주택 수요도 포함이 안 되고요. 뭐 세금도 좀 다르다 보니까 한창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던 2020년, 21년 이때에 결국에 많은 분들이 1가구 2주택 많이 걸렸잖아요. 그때 네.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규제도 많고 세금도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숙인데 오피스텔 인척하면서 분양을 했던 그런 것도 많았고요. 네. 그 약간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거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뭐 불안전 판매 문제도 많긴 했었는데 이때 이제 결국엔 투자를 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게 생겼으니까 좀 바꿔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에 사용하고 있는 생숙이 12만 8천 실이고요. 신고를 한 곳이 이제 6만 6천 실이고 용도 변경을 한 곳이 이제 10,000실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신고인 곳이 5만 2천 실입니다. 여기가 내년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공사 중인 곳이 6만 5실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 11만 2천 실을 위해서 지금 법을 어떻게 보면 조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 변경을 조금 하게 되면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네. 주택법에 맞춰서 여기 안에 있는 시설도 바꿔야 되고 한데 보시면은 이제 좀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주차장이 좀 대표적입니다. 주차장은 생숙 같은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당 한 대만 넣을 수 있게 하면 돼요. 네. 보통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 가면은 한 호당 한 대를 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 대당 한 대 이상의 지금 주차를 만들어야 되고 네. 복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생숙은 이제 복도 폭이 1.5m 이상만 되면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되려면은 복도 폭이 1.8m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바꾸려면은 아예 이제 건축 자체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 하나만
해소를 하더라도 네. 이제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네.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은 생숙 입지 지역 중 주거 시설 입지 불가능 지역이 존재를 한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지을 때 1종, 2종, 3종 상업 지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예 주택 자체를 못 짓는 땅인데 생활력 숙박 시설이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네. 짓게 해줬는데 이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려면은 지구 단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 예가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마곡 르웨스트입니다. 르웨스트입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당 2,3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200억 원 경우에 이제 기부 취납을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난 8월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이끌어낸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한 세대당 몇 천만 원씩 내면은 우리가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꿔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 나중에 이게 왜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전세 받아가지고 네. 이거를 막대금을 치러서 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빵꾸를 안 내려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세를 못 치잖아요, 생숙은.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빨리 바꿔달라고 이렇게 막 때를 썼던 건데 결국에는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된 사례가 나왔고요. 이게 정부에서는 선사례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아무래도 조만간 많이 네. 내주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편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특히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에도 만약에 네. 정말 만약에 그 오피스텔이 안 되면 전환이 안 되면 네네. 그 롯데건설이 지은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잔금을 못 치르면 롯데건설 안 그래도 힘든데 큰일 날 이거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네. 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뭐 이게 바꿔주는 게 맞겠지. 뭐 네. 회사가 뭐 어떻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그냥 안 되는 것도 심지어 지구 단위 계획까지도 그냥 돈 내면 좀 변경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책이 그냥 떼쓰면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참 이건 가치 판단하기 좀 힘든 것 같긴 이거 합니다. 네. 오늘 이 보도 나오고 나서 뭐 안산, 네. 시흥 이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쪽에는 지금 굉장히 생숙이 많이 분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많이들 좋아하지만 과연 이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새롭게 짓는 네. 생활용 숙박시설은 이제 절대로 이렇게 안 바꿔주겠다. 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들이 준주택으로 좀 인정을 해달라 오피스텔처럼 네. 그런 걸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아쉬운 거는 좀 일관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네. 남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